네, 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으로 세미나를 재개하겠습니다. 이 토론은 끝나고 나면 끝나시고 나면은 꼭 마이크를 꺼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종합토론 좌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김종덕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덕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개회사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으로서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84년에 저희들이 창립이 됐고 97년에 통합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책 연구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25년간 저희들이 역량을 어떻게 보면 통합된 역량을 축적해 왔는데 약간은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 연구를 통해서라는 전제 조건에 저희들이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25년간에 저희들이 쌓아왔던 그런 역량들을 조금은 이제부터는 주도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양국가 또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그런 국가적 목표를 실현해 나가는데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시민단체와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사실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보셨지만 이 외에도 어떻게 하면 각 분야 간의 협력과 또 연결, 또 화학적 결합 이런 부분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 발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는 또 뭔지를 한번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두 분의 발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발제 내용을 포함해서 평소에 해양강국의 실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우리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8분의 전문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이십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시간을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드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토론 시간은 한 6분 내지 7분 정도 밖에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 좀 맞춰서 말씀을 주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왼편에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부경대 김도훈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목포해양대 김광수 원장님, 대학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이근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수산경제연구원의 조용준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의 박동선 단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윤상호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김영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김종덕 KMI 원장님, 박인호 대표님, 또 최상희 부위원장님, 이동현 부총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해운 조선 일원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라는 이제 부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래에서부터, 즉 말하면 민간에서부터 해운 조선을 일원화시켜서 그것이 힘이 되어서 정부가 행정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21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선 산업에서 내수를 30% 끌어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내수가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조선은 수출 주도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하시는 분이 우리나라 해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운 조선 일원화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는 중국은 50%입니다. 내수가. 그래서 우리도 빨리 내수를 15%또 30% 가까이 끌어올려야 되겠다. 다행히 우리가 HMM 우리나라에 건조 많이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15%까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0%까지 우리가 내수를 빨리 올리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나라 자체 선대도 좀 늘어나야 될 테고 우리나라에 더 많은 발주가 일어나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조선 산업이 말이죠. 조선 공학 위주로 우리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기술 면에서 우리가 초격차 1위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법학 경영학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해운 같으면은 해법학회가 있어요. 해운을 법으로 연구하는 해법학회 교수들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해운 물류학회가 있거든요. 근데 조선은 그게 없어요. 조선학회는 조선공학회입니다. 조선법학회, 조선경영학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을 이제 자기 전공을 하는 경영학과 교수, 법학과 교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법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법학 경영학이 조선업을 백업해 줘야 되겠다. 그 우리가 민간에서 해줘야지 정부가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시장이 좋은 해운이 조선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해운 경기가 좋아가지고 지금 현금 보유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조선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그런 구조적인 어려운 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게 수주 산업이다 보니까 2년 전에 수주한 것을 2년 후에 이게 이제 건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주 받을 때 철판 가격이 50만 원이었는데 건조할 때 이게 100만 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적자가 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철판가에 연동하는 쪽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해 주면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3년 전에 이 조선업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건조할 배가 없으니까 선주 마켓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공정에 맞춰가지고 20% 5번 줄 것 같은데 거의 모든 금액을 인도할 때 주는 겁니다. 그럼 조선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2년 동안 건조하는 자금을 다 빌려와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LNG 많이 수주했다고 신문에 나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조선소 경영하시는 분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이 돈을 어디서 빌려오냐 이거죠. 그 중간에 그 돈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주들이 어려우니까 해운이 경기가 좋다면은 좀 그 앞쪽에 그 건조계약 체결할 때 그때 좀 건조대금을 많이 주자 이거죠. 제가 듣기로는 HMM이 워낙 경기가 좋아가지고 3호조선인가 건조할 때 앞쪽에다가 그 현금을 많이 줬답니다. 그게 우리가 해운이 조선을 도와주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주와 이제 조선이 좀 하나가 되면은 우리가 쉽게 해운 조선 일원화 행정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바다 관련 입법 기능의 강화입니다. 우리 박인호 대표께서도 항상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우리가 행정은 이제 해양수산부가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논의된 것도 사실 법으로 다 돼야 되는데 현재 21대 국회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만은 바다를 전공으로 해서 국회의원 되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난 뒤에 우리 바다 영토가 4배가 더 넓거든요. 우리나라가 바다가 넓기 때문에. 근데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바다를 아시는 분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출이 조선 70조, 해운 70조 등등이라 한다면은 수출액의 한 20% 정도 될 겁니다. 수산을 합치면은. 그러면 국회의원이 300명에 20%면 몇 명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비례대표라도 이게 너무 지금 잘 안 돼 있어서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제도의 활용이라고 이제 1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해운 매출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속 40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조, 40조 이야기하는데 그 매출은요 해운협회 소속의 저 해운 선사들의 운임과 용선료를 합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운이란 게 내항도 있고
또 하역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총망라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 근조 선박을 등록 가능하게 하자 그랬는데 선박 등록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한 10위권 바뀝니다. 등록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이 등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연결점이 있어야 되는데 건조한 국가가 그 나라면은 이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박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도 우리나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금방 일이 올라갈 겁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육상 선장 면허 예비 도선 제도인데요. 우리가 이제 배를 내려버리면 이 면허란 게 거의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경력이 없으면 면허가 이제 죽어버리는데 육상 그 면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좀 가져가자. 도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선사도 65세 되면은 도선 면허 반납해버리는데 좀 가지고 있다가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게 제 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 그 두 가지 남았는데 125페이지에 오늘 발표자께서도 우리가 세계 뭐 해운 6위라고 그랬는데 과연 6위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 6위란 건 우리가 베니피셜 오너십 6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세계 해운 6위라고 할 수 있는가? 해운이란 건 다양한 요소의 집합이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선원도 그러면 세계 6위인가? 화주에 대한 대우도 우리가 6위인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12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가 해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연구하는 그런 풍토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잘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늘 우리 해운과 해사 분야에 다양한 고민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도 해운과 조선이 어떻게 정말로 실질적인 상생을 가기 위해서 누가 첫걸음을 떼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 또 우리 해운 강국을 가기 위한 메스를 늘리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수안 쪽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훈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수산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고 또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수산 분야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신해양 강국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쭉 연구를 해오고 앞으로를 전망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 수산 분야는 강국인 수준이 아니고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또 지금 이대로의 정책이 지속이 된다면 앞으로의 우리 수산 분야는 정말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강국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선 화두를 던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한번 해보면 여전히 이 국정과제의 큰 세 가지 부분, 해운 산업은 산업적으로서의 성장, 뭐 고도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 다음에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뭐 주권을 영토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 그 다음에 수산 분야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국정과제에서는 어촌, 복지 하는 산업의 어떤 성장에 대한 이야기는 늘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부에도 여러 가지 공약사항을 제안을 해라고 해서 많이 했지만 여전히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과거의 어떤 지향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수산 분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산업혁명 이야기하지만 수산 분야는 아직도 7, 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TV 한번 보십시오. 극한 직업. 사람 아무도 젊은 사람 타지 않습니다. 학생이 없습니다. 산업적인 성장 안 됩니다. 우리나라 양식오류 8만 톤 겨우 생산하면서 해양 강국을 꿈꾼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노르웨이 한 회사가 우리나라 양식오류 생산량의 2배를 생산하고 있고 전 세계가 그런 대규모 기업화된 생산으로서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작은 규모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복지라고 하는 굴레에 휩싸여 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틀을 타파하지 않는 이상에 우리의 수산 분야는 강국이라는 이름을 절대로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뭐 해운 분야야 계속 강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통합행정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수산 분야에서의 강국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앞으로
더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태풍 어제도 맞았지만 수산 분야는 7개월 뒤에 굉장히 큰 태풍 쓰나미, 일본발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7개월 후에 내년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그 오염수를 방출을 하게 되면 정말로 앞으로 그 내년의 4월 이후의 우리나라 국내 수산물 시장은 쓰나미를 맞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해수부 차원에서 혹은 민간 차원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돌아본다면 불과 2, 3개월 전에 해수부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단을 만들어서 과장급의 수준의 그 담당 부서를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규모로 그 큰 쓰나미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어떤 생산자 단체에서 그러한 영향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요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럽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어떤 쓰나미 그리고 산업적인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해운 산업에 버금가는 수산 분야의 예산 지원, 수산 분야 예산이 많을 것 같지만요. 뭐 수산발전기금이라든지 농어촌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들을 보면 겨우 한 1조 정도가 넘어 수준은 2조가 채 안 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해운 산업 살리려고 12조 기금까지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수산 분야 겨우 뭐 1점 몇억 원, 2조, 약 2조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구조조정해라. 6만 척 이상이 되는 어선들의 현대화 사업한다. 친환경 어선 한다. 그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제안을 하면은 늘 이야기하죠. 기재부에서 이거 말 안 들어준다. 그럼 기재부는 왜 말 안 들어주느냐? 수산물 우리나라 주식 아니지 않느냐? 해외에서 수입해 먹으면 되지. 왜 국내에서 생산해? 그 마인드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조금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최상위층의 의사결정자가 그러한 정책을 휘어잡고 진행을 해간다면 뭐 풀릴 수 있을지 모르나 지금과 같은 어떤 구조 하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점을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원전수 오염수 외에도 지금 또 CPT, PP 가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해외 수산물들이 들어옵니다. 더 품질이 좋고 더 값싼 수산물들이 우리 시장을 점령하게 되면 그때 우리 국내 생산은 그야말로 일본 원전 오염수의 쓰나미에 또 다른 쓰나미 한 개 받고 하나 더 가는 그러한 어떤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할 수밖에 없는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위기를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몇 년 뒤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뭐 수산 분야 이 조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뭐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의 조직에서 뭐 기후를 더한다, 뭐 더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초에 해양수산부를 만들 때의 키워드는 다양한 어떤 조직을 단순히 합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뭉쳐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도 우리 해양수산부를 보고 굉장히 칭찬했어요. 미국과 같이 어떤 섹터럴 베이스드, 각 부서가 아주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국은 드디어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인티그레이티드 된 통합된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2000년도 미국에서 발간된 해양정책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26년 동안 우리가 해양수산부가 진행이 되어 오면서 과연 해양과 수산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각 분야가 얼마만큼 통합을 이루었을까?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지지는 않았을까?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와 관심이 편중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한 분야에 있어서도 수산 분야라고 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과연 통합적인 정책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던져본다면 그러한 어떤 통합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수산자원관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수산자원관리도 부서를 보면 수산자원정책과 어업정책과 또 무슨 정책과로 다 이게 나눠져 가지고 각 부서에서는 담당하고 있는 정책들만 고려를 할 뿐이지 하나의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수산자원을 관리해 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통합도 안 되는 걸 갖고 또 조직이 더 붙이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에 현재 있는 해양수산부라도 그 기능을 잘 통합해서 조화롭게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 수산 분야가 기본적으로 생산, 또 어민, 또 산업의 측면에서 충분히 먼저 고려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곁을 휘젓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또 우리 원전 오염수, 그다음 CPTPP 문제는 물론 수산 분야만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기존의 정책에 더해서 좀 더 강화된, 결국 국민에 대한 설득이거든요. 설득 문제를 국민들 설득할 때까지, 납득할 때까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합니다. 해운 재건 5년 해서 해운 재건이 되었다. 수산 재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 정도의 절박한 심정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에 맞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광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그 주제 발표 앞에서 두 가지, 그 해양수산 부문 국정과제 추진 방안 그리고 신해양강국 추진 전략, 이 주제 발표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과제 추진 방안 발표에서는 가능하면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해양 관련 부분을 고루 다 이렇게 망라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투여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해양산업 중심의 전략을 짜는 이 부분은 먼저 이 해양수산 부분에 사람이 모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대학에 재직 중입니다만은 그저께 우리가 수시 모집하면서도 다른 일반 대학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지원율, 그다음에 저희 해양대학에 지원하는 학생의 지원율만 봐도 이게 이래서는 앞으로 사람을 더 모으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 부분은 국가의 인구 정책과도 관련이 있고 새로운 세대들의 그 하나의 큰 흐름, 대세, 이것과도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양 부분, 해사 부분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도 앞으로는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또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겠구나. 결국 사람이 없이는 이 산업도 유지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사회 분위기도 바뀌고 사회 상황도 자꾸 바뀌고 젊은이들의 사고도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이 바다로 젊은이들이 좀 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유입할 수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해운 산업과 수산 산업, 조선 산업 이런 분야의 매력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제를 저희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해양 부분에는 지금은 옛날과 달라져서 이 분야 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파생되거나 연기되는 분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잘 아우르는, 이것을 종합하고 통합해가는 그런 능력 혹은 그런 역량의 함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결국 다양한 분야가 서로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는 점점 커질 것이 아닌가.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시민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인 운동, 뭐 해양 쓰레기 정화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은 젊은이들은 또 해양 스포츠나 레포츠에 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학회들은 학회 나름대로 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또 관심을 못 갖고 있던 분야들이 새롭게 또 등장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에서부터 분출이 되어 나오고 이것이 위로까지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모으고 또 우리 전체적인 흐름이 해양과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필요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 중에 보면 이제 해양 공간 이용 질서 체계의 그 전환이라는 부분이 이제 언급돼 있어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안으로 안고 있는 문제, 밖으로 안고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이 안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이제 해양의 이용도, 즉 해양의 용도가 옛날과는 달리 이제 점점 더 우리 현실과 산업과 연계되는 분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갈등, 서로 간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서로 간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든다면 어떤 한 특정한 해역을 두고 어떤 분야는 바다 모래 채취가 필요하다. 또 어떤 분야에서는 어업 활동이 더 우선돼야 된다. 또 어떤 분야는 선박 통항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어떤 데는 풍력 단지를 빨리 이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역을 두고도 특정 해역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갈등들이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정리를 해주느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국가의 정책에 맞는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 맞는 우선순위를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을 갖는다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잘 해결되지 않을까. 막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의견 수렴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우리가 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가 거기에 맞는 우리의 윤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세계 각국에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 지금 IMF 사무총장은 우리 한국인이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과연 세계 각 회원국에 무엇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가, 또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가. 뭐 지금 공적 원조 사업들을 일부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후진국 혹은 저별 국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해양 분야, 수산 분야에 갖고 있는 조선 분야에 갖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을 저별 국가나 필요로 하는 국가에 우리가 한번 역할을 해주고 국제적인 위상을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상승시키는 그런 마인드도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제 융복합 문제도 터져 나오고 뭐 AI다 아니면은 빅데이터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앞에 그 발표 부분에 대부분이 정리가 산업과 관계되는 부분으로 전부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인문 사회 분야도 여기에 걸맞게 같이 따라가야 된다. 결국은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가 조화가 되고 이것이 거기에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만이 진정한 균형 있는 해양 문화가 정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그래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해양과 같은 분야에서의 역사적인 어떤 줄기의 흐름,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해양 사상에 대한 그런 근본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조화롭게 거기 같이 따라가야만이 이게 공업의 발달과 문화의 발달 이런 것이 조화롭게 해서 해양 수산 분야가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의 독특한 우리의 길을 앞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도 우리가 신세대에 대해서 해양과 관련된 문화의 교육도 필요하고 앞으로 거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던 쉽게 이야기하면 해양 사상 고치 또는
바다 사랑 문화 뭐 이런 것들도 좀 분위기를 맞춰서 잘 그 앞으로 조성해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해양 가국 추진 그 전략에서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쉽게 말해서 뭐 기상 부분 혹은 뭐 조성과 관련되는 통상산업부 부분, 그다음에 항공 물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양수산과 연계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것을 이 해양수산 분야로 전부 독자적으로 다 끌고 오려면 기존에 있던 질서 자체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이 잘못하면 해양수산 분야가 그쪽으로 끌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우리 나름대로의 아주 중심적인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앵커와 같은 그런 확고한 우리 나름대로의 줄기나 체제를 빨리 정립시켜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우리의 의견을 서로 나누고 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생각들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와 같은 행사들은 앞으로 좀 자주 열려야 되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오면 결국 이것은 설득력 있는 대안, 그러니까 단계적인 실천 계획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것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그야말로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행사는 국가 차원의 실천, 추진 의지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뭐 인력 또 우리 인적 자원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2019년,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최고점을 찍은 나라입니다. 지금부터는 감소의 경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게 보통 한 세대의 한 반 정도 지나면 급감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해양수산업이 극한 직업이 아니고 매력 있는 직업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요. 또 어촌과 연안이 위험하거나 소멸되는 지역이 아닌 정말로 살고 싶은 곳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금의 어떤 추세를 해양수산업이 그대로 잘못하면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해양 강국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다음 우리 이구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언급하셨지만 이제 이 해양, 저는 뭐 용어를 조금 다른 용어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씁니다만은 한국이 초해양 국가로서의 그런 한국에 있어서의 그런 바다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 뭐 그동안에도 많은 행사를 조직해 주셨는데, 특히 서울에서 또 그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예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회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그런 상징성 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조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두 발표도 아주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우리 그 KMI의 연구 역량이 총 결집되어 있는 그런 발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발표 역시 민간 학계의 그동안의 그 성과들이 잘 반영되어 있는 대단히 훌륭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발표도 좋았고 오늘 토론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답은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연결해서 실천하느냐, 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는 뭐 그런 데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어제 있었던 영국 시간으로는 오늘까지 연결됩니다만은 영국 여왕의 그 장례식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BBC가 계속 생중계를 해서 제가 또 영국에서 박사 공부를 한 관계도 있고 해서 아주 좀 뭐 그냥 이렇게 연속극 보듯이 본 건 아니고 뭐 일종의 학자적 관점에서 관찰한 차원에서 열심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영국 여왕의 관이 그 건 캐리지라고 해서 이 포의 그 위에 실려서 계속 행진을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주변에 있는 그 군인들이 해군입니다. 예, 그 해군들이 그거를 이 저 건 캐리지를 끌게 된 것은 1901년도 그 빅토리아 여왕 장례식 때 하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까지 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어쨌든 그 해프닝이 있을 때 말들이 놀래가지고 그 관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그게 있던 그 프린스 루이 오브 배튼버그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빨리 말들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수병들이 그것을 끌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면 쓰인 표현이 재밌습니다. 시니어 서비스입니다. 육해 공군 중에서 영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His Majesty를 바꿨지만은 Her Majesty's Senior Service, 다양한 군대 구성원 중에서도 선임군이 바로 해군인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사회는 이 해양이라는 것 자체가 영국이라는 국가의 자기 아이덴티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 관한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해양을 이 중요성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킬까, 그런 것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영국 사람들은 영국이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당연히 바다를 통해서 형성된 제국이다. 지금은 뭐 제국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정책은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서 좀 쉽게 좀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미 시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KMI에서 개최하는 모임에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현재 한국이라는 사회가 늘 외국에 나가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짧은 시기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한 국가다. 또 그러한 발전 경험에 기초해서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은 발전 이미 그 선진국과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을 연결하는 교량 국가의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고 치면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집단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거를 돌아볼 때 한국의 특히 성공적인 산업화에 있어서 해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토론문을 좀 늦게 보내드려서 이게 좀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여러 번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이미 한국이 초해양 국가입니다. 한국은 해양이 없이는 생존할 수도 없고, 또 한국이 발전했다고 하면은 해양에 힘이 있는 바가 결정적인 초해양 국가인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다른 국가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런 객관적인 현실과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주관적 인식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메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하나의 조금 더 구체적인 생각으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2015년도에 한국에서 열린 매일경제에서 개최한 그런 지식포럼, 세계 지식포럼에 상당히 유명한 학자죠. 폴 케네디, 강대국의 흥망 성쇠라는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그분이 와서 얘기하는 것이 한때 한국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죠. 한국이 발전 모델로서 네덜란드와 같은 그런 강소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보면은 그 역사적 경험을 얘기합니다. 네덜란드는 16세기, 17세기에 신구교 대립 시대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강대국 틈바구 내에서 종교, 사회적 관용과 개방 정책으로 유럽의 인재와 자본가를 끌어들여 해상 무역 제국으로 성장한 국가다. 일부는 좀 지금 현재 한국과 다르지만은 한국과 대단히 유사하죠. 강대국 틈에 쌓여 있고 또 해상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발전해오고 또 발전해 나갈 국가다. 개방이 필요한 국가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방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새로운 그런 그 도약이라고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이 장래를 향해서 한국의 새로운 그 아이덴티티를 새로다기보다도 좀 더 그 업그레이드된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면서 있어 가지고 바로 이 우리의 그 발전 경험, 특히 해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발전 이룩한 그 경험을 투영을 해서 우리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초해양 국가로서의 한국의 그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고 널리 공유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이고 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특히 교육과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두 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이미 초해양 국가,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높게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높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도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평가는 정당한 미래를 추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지난 50년, 60년간의 해양수산업이 우리 국가 경제 또 국가 사회에 끼쳤던 영향과 선한 성과들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문제를 봐야 되지 않나. 거기서부터 신해양강국의 미래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지적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수협의 수산경제연구원 조영준 실장님께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앞서 두 과제 발표를 들으면서 그 KMI가 그 해양수산 부분의 선도적인 연구를 잘 수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감명 깊게 들었고요. 저는 수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김도훈 교수님께서 수산업이 닥친 당면한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기술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런 과제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해양수산업이 신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대 흐름과 잘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대 흐름의 가장 큰 부분이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기술이죠.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우선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발표됐듯이 중점 과제 중에 하나인 해양수산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이런 것들의 인프라의 추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보자면 대부분의 저는 수산 쪽이니까 수산 쪽의 모든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수가원에서 수산 자원 관련 데이터도 있고요. 저희 수협에는 유통 관련된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또 뭐 KMI에도 뭐 관측센터라든가 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의 데이터들이 대부분 운영계 데이터입니다. 즉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적만 돼 있지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빅데이터의 핵심은 이제 메시업이라고 하는데요. 갈고 으깬다 이런 뜻이죠. 메시업이 돼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각기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뭐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나서서 이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통합하고 그거를 이제 오픈화돼서 이제 오픈 API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의 수단 빅데이터의 통합을 좀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여기 해양수산 쪽에 있는 사람만이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 불특정 다수가 이런 빅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스스로 뭔가를 창의하고 창조해서 그것을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도화지하고 뭐 물감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좀 마련해주면 해양수산 쪽이 아닌 일반인들이 좀 와서 뭔가의 기술을 개발을 하고 스마트 앱이라든가 뭔가를 개발해서 어떤 창조적인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어야 되겠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해양수산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해양수산 쪽에 협업이 된 시너지된 연구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수산 쪽은 뭐 산업적 규모는 좀 작긴 하지만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출 금액은 매년 뭐 평균 10%씩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그 해운을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비율이 뭐 8.6%에 불과할 정도로 낮습니다. 한 번도 수산 쪽과 해운 쪽에 어떤 연계를 해보는 그런 작업이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 있는 부서끼리의 특히 KMI도 마찬가지고요. 해양 쪽과 수산업의 그 코어가 되는 연구, 이런 연구를 통해서 같이 산업 규모를 넓혀가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 융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과 문화, 기술과 환경 이런 것들이 융합되는 연구라든가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수산업 쪽은 유고한 자연 문화 유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뭐 해녀 문화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과의 융화를 통한 수산 신한류의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또 수산업이 그 환경 친화적인 어업으로 변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스마트한 기술의 그 융합이 이런 필요해서 그런 쪽의 연구라든가 그런 쪽의 정책에 좀 더 포커스돼서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바탕이 되면서도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조직과 어떤 사회가 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아마 데이터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시대에 우리 수산업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센서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수산 쪽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공적 데이터도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취합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소유 기관들과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합의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역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토론회를 할 때 아마 거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해군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해군에서 우리 해양수산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앞으로 어떤 협력이 있을지 좀 말씀이 기대됩니다. 우리 박동선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양인들의 모임 자리에 제가 뭐 한두 번 가봤는데 토론으로 참가한 거는 우리 해군에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역에서 우리 어떤 그 안보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으로 자리를 잡는구나 해서 감개무량합니다. 이런 자리에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해군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해군은 그 해양과 관련된 분야 뭐 저희가 나눈 건 한 7개 분야로 나눴는데 어떻게 보면 8개 분야인데 해운, 수산, 조선, 물류, 국제협력, 해양자원, 해양안보 그다음에 해양문화하고 레포츠까지 포함한다면 해양 분야를 우리 해군에서는 총 8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좀 봤습니다. 왜 이렇게 봤냐면 해군에서는 어떤 특정한 분야보다는 안전한 바다, 우리의 해양 주권을 수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는 해양 분야 전 분야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분야를 좀 나눠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분야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양 주권과 관련돼서 해양 발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세미나에 와서 느낀 게 2가지가 있는데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의 전체적인 의견을 2가지로 제가 느낀 점을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해양인이여 결집해라. 해양인들이여 좀 모여라.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분절화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즉 아까 우리
안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좀 결집 좀 해봐라. 이런 안타까움이 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뭐 어느 특정 당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해양인들 국가의 중요한 주동력인 해양을 위해서 해양인들이 결집할 필요가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해양인이 아까 450만 명이라 그랬는데 450만 명 중에 부인까지 하면은 900만 명입니다. 그 표가 5천만 표 중에 뭐 이렇게 밑에 선거권 없는 인원 빼고 이렇게 하면 해양인들하고 부인하고 하면 900만 표면 거의 3분의 1 국가의 표의 3분의 1 3천만 표 중에 3분의 1 정도는 되는데 이게 왜 힘을 못 쓰는지 저는 그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해양인들 결집할 필요가 있다. 좀 자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기 반성을 좀 충분히 하고 결집을 해야 된다. 여기 각급 기관들이 우리 최윤희 회장님 해양산업총연합회, 그다음에 신강국 국민운동본부, 그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정의성 해양전연구 이사장님,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한 이런 기관이 없다는 게 저는 해군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해양인들의 결집하라라는 거를 다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고, 두 번째는 해양 업무를 좀 통합해라. 그래서 국가 경제 발전의 주 성장 동력원으로 쓰자. 해양 업무가 이렇게 왜 다 분절화 파편화되어 있느냐, 이걸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느끼는 것 같아요. 각 분야별로. 그래서 이 해양 업무를 통합해라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실천적 그런 방안으로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해양력에 대해서 좀 정의를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한의 그 해양 전략가가 정의한 게 있고 또 해양학자인 제프리 틸 교수가 정의한 게 있는데, 이 좀 더 민간 분야와 군사 분야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해운, 조선, 수산, 물류 다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양력에 대한 구성 요소 정의는 돼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마한이라든가 제프리 틸 교수의 그 정의에 의하면 지리적 위치, 그 다음에 뭐 해양업에 종사하는 자의 수, 그 다음에 국민성, 정부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천연 조건인 지리적 위치, 우리나라 반도국가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자연 조건이 양호한 해안선을 갖고 또 항구가 다소 운영한 여건을 갖고 있고, 즉 그 천연적 자연은 우리가 해양 국가로 갈 수 있는 해안 진출성을 포함해서 천연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천연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인위적인 분야, 자기적인 분야, 국민성, 우리가 해양인이냐 아니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이 해양의식, 국민에 대한 해양의식을 주기적으로 누군가는 점검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언론에 좀 발표를 해주고, 그래서 해양인들이 좀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자성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필요한데 이런 분야가 좀 안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도의 해양 크러스트 쪽을 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가는데, 해양대학교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수원, 연구원, 또 우리 KMI 포함해서 기술원까지 다 이렇게 한 번씩 방문을 하는데, 그분들 그 원장님이나 총장님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십니다. 제 의견에. 즉 해양력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 번영과 국가 안보, 평화를 지켜야 된다는 건 다 동의하십니다. 근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는 다들 아직 조금 우리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해군에서 작년에 해수부 장관님하고 국방부 장관님의 어떤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해군, 해병대, 해경이 같이 이제 해양력 기반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서를 이렇게 작성 배포한 적도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우리 해양인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많이 나왔었는데, 해양 강국에 대한 정의와 또 신해양 강국에 대한 정의를
포괄적으로 좀 잘 통합된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종 세미나라든가 자료에 의하면 해양 강국에 대한 정의와 또 신해양 강국, 신해양 강국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께서 바다의 날 5월 30일 날 언급을 하셨고, 지난번 해군과 관련된 정조 대왕함 이지스함 건조식에 나오셔서 또 8월 달에 신해양 강국에 대해서 VIP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를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될 관련된 부서 해수부도 있고 우리 해경도 있고 KMI도 있고 해양 관련된 단체 및 기관 민간군 그 단체들이 많은데, 여기서 신해양 강국에 대한 정의가 제가 쭉 훑어보니까 다 다릅니다. 또 해양 강국에 대한 의미도 또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개념적 정의를 해가고 할 필요가 있다. 이게 해수부가 주관이 될지 아니면 뭐 학계가 주관이 될지는 좀 더 서로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해양 강국과 신해양 강국에 대한 정의가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그 정의를 개념을 구현해야 될 방법론도 다 다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좀 일치된 노력에 집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해군에서는 해양 강국의 정의를 국가 해양력을 강화해서 국제사회 주도권을 확보한 나라로서 국제 해양 문제와 협력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해양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이제 해군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그 발제문에서도 나왔는데 국가 전략물자의 공급망을 우리 해양 수산에 해양 수송에 다 의존하고 있잖아요. 즉 서플라이 체인을 국가 전략물자 서플라이 체인을 우리 해양 수선의 99.8%를 다 의존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천연자원, 수출입 문제, 이거 다 국가 전략 물자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양 수송 문제가 다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게 서플라이 체인 위협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제 신안보, 신흥안보라 그러는데 경제 안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그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해상교통로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된 신해양 강국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해양 강국에 대한 정의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서 해양 과학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이 포함돼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안전한 바다, 해양 안전보장, 그다음에 주권수호, 이런 개념이 포함된 안전과 평화를 포함한 개념과 국가의 번영,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개념으로 신해양 국가 정의는 다시 돼야 된다. 즉 기존의 해양력 관리 체계를 완전 혁신해야 됩니다. 즉 현재의 아까 그 우리 이근환 교수님께서는 우리 해양 강국이 됐다고 그랬는데,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해양 강국이 된 게 맞느냐? 왜냐, 좀 전에 그 패널 토의하신 분들이 다 아직 미흡한 분야를 다 말씀하셨거든요. 해양 강국이냐? 그 해양 강국이 안 됐는데 신해양 강국으로 가겠다는 거냐? 아니면 해양 강국이 달성됐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가겠다는 거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떤 그 해양력 관리 체계 혁신, 원장님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관리 체계 혁신 방안으로 저는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고민해봤는데, 첫 번째는 국가 정책을 다 우리가 통합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근간이 되는 거는, 즉 조직과 예산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거는 입법 과정입니다. 새로운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없이는 국가의 어떤 조직과 예산을 분배하고 사용하는데 재원 분배의 기준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 우리 해양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기본발전법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또 이에 그 상응하는 우주 관련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비교해 봤습니다. 어떤 거로 비교해 봤냐면 세 번째, 세 가지로 제가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법 목적, 재정 목적, 그다음에 법을 집행하기 위한 구성된 조직, 그다음에 임무, 이 세 가지를 봤는데, 해양수산기본발전법하고 우주개발진흥법 두 가지를 목적 측면에서 비교해 보니까 해양수산기본발전법에서는 해양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국가경제발전, 국민복지, 이렇게
하는 내용으로 주로 돼 있어요. 그럼 우주개발진흥법에는 이거에 추가해서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 과학적 탐사, 국가 안전보장 이 세 가지가 추가로 돼 있습니다. 즉 국민의 경제와 국민의 생활 향상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과학적 탐사와 국가 안보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 조직하고 조직의 위상에도 똑같이 포함됩니다. 이 관련 법이 두 가지에 해양수산 근거를 해가지고 해양수산기본발전법에 근거해가지고 해양수산발전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서 국가우주위원회가 조성이 됩니다. 조직이 돼서. 근데 여기에 위원장하고 위원 구성, 그다음에 실무위원회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는 해수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우주 분야는 총리, 국가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위원이 부처 장관이고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한 등급씩 다 올라가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 조직에서 또 다루는 분야도 훨씬 우주가 광범위합니다. 여기는 해양수산 분야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우주 개발, 그다음에 그 안보 분야, 위성 정보, 그다음에 국제 협력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볼 때 우리가 새로운 법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양 개발 운영 저는 촉진법 정도로 이렇게 가칭 정해봤는데 법을 좀 이렇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기 뭐 법을 전공하신 이근광 교수하고 고려대 김인영 교수님 계시지만은 이 법이 먼저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조직과 예산,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업무의 조정, 통합, 또 기능 위주로 돼 있는 거를 정확히 구체적 임무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게 법에서 정의되지 않고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해군 입장에서 아까 조선, 해운, 수산, 국제협력 이런 걸 다 볼 때 해외 협력 기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해군이 현재 아덴만 근해에서 청해부대 작전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제 해양 질서가 상당히 불안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지역 정세도 상당히 그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호선들의 그 어떤 활동 위협을 받고 또 주변국 분쟁으로 인해서 우리 해상교통로 C레인이 그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전략적 거점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해외 항구 운영권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해양 협력 기지를 구축함으로써 우리가 국익 제외 국민이라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정책을 지원하고 또 인도적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진정한 신해양 국가 실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